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푸틴은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2. 크렘린은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3. 교육의 중요성이 드러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푸틴이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러시아가 시베리아에 보유한 차얀다 유전을 포기하고 이를 한국에게 차관 대신 넘기겠다고 결정한 것인데요. 이 결정에 중국 정부가 격분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러시아 차얀다 유전으로부터 많은 양의 원유를 수입하던 중국, 한국에게 차얀다 유전이 넘어가면서 중국 정부는 위기에 봉착한 것인데요. 대체 크렘린의 결정이 어떻게 났는지, 그리고 한국이 러시아에게서 어떻게 차얀다 유전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글의 파산 세계 최대 기업이라고 알려진 구글조차 버티지 못했습니다. 구글 법인이 현재 상황을 최악에 가깝다고 하며 회사를 존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죠. 구글 러시아 법인은 모스크바 중재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내면서 은행 계좌 압류와 동결로 인해 러시아 사무소의 직원 유지와 임금 지급, 공급업자 및 하청업자들에 대한 결제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며 정상활동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러시아에서 이용하는 구글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 현재 최소한의 인력이 남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지만 이것도 언젠가 없어질 것이라는 불길한 말을 남겼죠. 서방 세계 국가들의 러시아 경제 압박은 지속적으로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구글 러시아 법인이 무너진 것은 이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일이죠. 세계 어디에서나 글로벌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구글에서 러시아 사업을 포기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것입니다. 심지어 러시아 정부는 본사가 서방에 있다는 이유로 구글 러시아 법인에게 과징금 72억 루블을 부과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명목상 이유는 불법 콘텐츠 삭제 지시 불이행이었죠. 법원에서 규정한 불법 콘텐츠를 구글이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구글을 향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거의 연매출의 5%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죠. 서비스 제공과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구글은 출혈을 감행했으나 이것도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경제가 마비된 러시아를 상대로 사업을 하는 것을 포기, 법인을 철수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했죠.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들 회사들이 물러나는 것을 방관했던 러시아도 점점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뒤늦게 철수하려는 기업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물건들을 수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사회 전반을 마비시켰죠. 결국 러시아는 디폴트를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105년 만에 디폴트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손에 쥐게 된 것이죠. 전체 외화 자산인 6,400억 달러, 한화로 약 809조 원의 달러 자산이 묶이면서 제때 원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러시아는 디폴트 선언이 있었던 당일에도 당당했습니다. 그가 믿고 있었던 마지막 보루는 바로 석유와 천연가스 러시아의 주요 수출 품목을 믿고 디폴트 상황에서도 러시아는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대금 지불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며 원유 수출을 통해 얻은 금액으로 빚을 갚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주장대로 동결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하면 빚을 갚을 수 있죠. 그러나 미국이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러시아를 디폴트 상황에 몰아넣고자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위기로 몬 것이죠.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디폴트는 시행되었고 갚을 능력이 있건 혹은 갚을 능력이 없건 러시아는 디폴트 상황을 정상 상황으로 가정하고 세계 각국을 상대로 빚을 갚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불행히도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특히 아직도 한국에게 갚지 않은 8억 7천만 달러의 차관은 한국에게 있어 아킬레스건이나 다름없습니다. 1990년 노태우 정부와 소련의 고르바초프 총서기와의 수교 당시 소련은 한국에게 경제협력 차관 30억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한국에겐 큰 출혈이었지만 예정된 약속을 지키기 위해 14억 7천만 달러를 러시아에 송금해 그러나 소련이 패망하고 한국은 소련에게서 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소련의 후신으로 탄생한 러시아에서 그 대금을 갚겠다고 나서면서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길고 긴 불공 사업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러시아의 우수한 군사기술의 집약체인 현물들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분해해 분석한 덕분에 지금의 방산 능력을 한국이 갖출 수 있게 되어 사업은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러시아로부터 그때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했죠. 2022년까지 이 문제는 이어졌고 제3차 불공사업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논의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디폴트 선언까지 나오면서 돈을 받기에 힘든 상황이 되었죠. 한국 정부는 서방 세계는 물론이고 러시아 정부와 협조를 통해 돌려받지 못한 8억 7천만 달러를 어떻게 해서든 회수하려고 했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하면 원금 8억보다 더 큰 금액을 한국 정부는 러시아에게서 받아야 하는 가운데 러시아 정부는 한국을 비호국으로 지정하면서 대화를 거부했죠. 그런데 러시아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빚을 갚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푸틴의 지시로 한국에게 러시아 차ян다 유전을 주는 것으로 비청산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크렘린의 지시에 러시아 당국에서는 놀랍다는 반응이 나왔죠. 이제까지 비청산에 의욕적으로 나서지 않던 러시아가 갑작스럽게 디폴트 선언 이후로 빚을 갚겠다고 나선 것에 많은 전문가들이 의아함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최근 G7이 결정한 정책이 푸틴의 마음을 바꾼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죠. 바로 원유 가격 상한제입니다. 한마디로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원유 가격의 족쇄를 채운 것인데요. 수요 공급의 자연스러운 순리 이대로라면 공급보다 수요가 폭증하는 지금 시점에 가장 이득을 봐야 하는 주체는 러시아입니다. 억지로 거래를 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러시아산 석유의 가치는 부르는 게 값일 정도입니다. 러시아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뒤에서 몰래 원유를 거래 중국이나 북한, 인도 등 다른 국가와 거래를 하면서 달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G7 정상회의에서 가격 상한제를 채택함에 따라 일정 이상 금액으로 거래가 불가능해지면서 러시아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결정이 가져다준 충격이 생각 이상인 것이었죠. 현재 러시아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이유도 그리고 서방 세계의 경제 공격에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석유였지만 가격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러시아는 달러를 제한적으로 벌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코트니 전 미국 대통령 특별보좌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서방의 제재가 적절한 공격 스트라이크가 되었다고 말하며 푸틴을 생각 이상으로 압박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푸틴이 차ян다 유전을 넘기는 결정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대규모 유전을 한국에게 넘겨주고 빚을 빠르게 청산하겠다는 것이죠. 이 소식이 크렘린 발표로 나오자 당황한 것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러시아의 풍부한 천연가스 자원들은 시베리아 전역에 퍼져 있고 그 중에서도 많은 양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시베리아에 위치한 사하공화국입니다. 야쿠티아 공화국으로도 불리는 사하공화국의 보물인 차얀다 유전은 7,910만 톤의 원유를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러시아 국영기업인 가즈프롬은 이 지역 일대를 개발 송유관을 건설해 주변 국으로 수출할 계획을 세웁니다.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중국이 선정되었죠. 에너지 수급에 항상 어려움을 겪었던 중국은 차얀다 유전에서 뻗어나온 송유관을 중국 발전소까지 연결하는 가스관 사업을 추진, 이를 통해 막대한 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도 파트너인 중국과의 협력을 바라던 입장이라 중국의 송유관 건설 사업에 돈까지 투자하며 적극 지지해 주었죠. 그 결과 시베리아의 힘이라는 대규모 송유관이 건설되었고 중국은 매년 차얀다 유전을 통해 연간 380억 세제곱미터의 천연가스를 중국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 리커창 총리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양국 교역을 2024년까지 2천억 달러 이상으로 늘리기로 합의. 중국은 차얀다 유전을 통해 전달하는 원유량을 늘릴 것을 러시아에게 요청했고 러시아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중국에게 있어 알짜배기나 다름없는 이 차얀다 유전을 한국에게 넘긴다는 소리를 듣고 난 뒤 베이징에서는 크렘린을 향해 격분하지 않을 수 어준 한국에게 사업권이 넘어간다면 원유가 한국으로 넘어가 중국은 충분한 양의 석유를 가져가기 어려운 상황. 가뜩이나 나토를 통해 한국과 중국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중국에 대해 한국이 불만을 품고 있는 와중 중국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유전까지 넘어간 중국 입장에서는 골치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러시아의 결정에 의문을 품었다고 얘기하며 크렘린의 선택은 이해할 수 없다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하지만 러시아는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판단으로 차얀다 유전을 넘기면서 빚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디폴트 상황에서 빚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위험을 가중시키는 일 최대한 빨리 빚을 청산하는 것이 러시아 입장에서 유리하게 차얀다 유전을 넘기는 것은 러시아에게 이득이 되는 일입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한국은 의도치 않게 중국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엄청난 유전까지 손에 넣게 되었는데요. 불공사업에 이어 유전의 1위까지 러시아는 한국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석유까지 손에 넣어 거칠 것이 없어진 대한민국. 동양의 정신세계를 완성시킨 세계 3대 사상가로 꼽히는 공자의 직속제자는 아니지만 그의 사후 100년 비공자 정신을 가장 완벽하게 실현시킨 인물로 맹자를 꼽습니다. 우리에게 교육 환경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맹모선천지교라는 고사로도 잘 알려진 인물이죠. 그런데 맹자의 고사장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는 4가지 역경과 시련을 주어서 그를 시험한다. 첫째는 그 사람의 마음과 뜻을 고통스럽게 하고, 둘째는 그 사람의 뼈와 근육을 수고스럽게 하고, 셋째는 그 사람의 몸과 피부를 굶주리게 하고, 넷째는 그 사람의 처지를 궁핍하게 한다. 그가 하루는 발을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것은 마음을 쓰는 중에도 흔들리지 않을 참된 성품을 기르고 불가능하다면 일도 능히 해낼 수 있도록 키우기 위함이다. 하늘은 이런 고난을 주어 끈기를 테스트한 후에야 그에게 큰 일을 맡긴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 인간이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데? 라며 끊임없이 우리 눈을 의심하게 만든 초대형 공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 역대 최악의 독재자로 물리는 인물이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발주한 공사지만 세계 8대 불가사의로 꼽을 정도로 대단한 공사였는데요. 이 공사가 한국 기업에게 발주됐고 이 기업은 보란듯이 성공해보았습니다. 1984년 아프리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53년 아프리카 이집트와 알제리 사이에 지중해를 끼고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던 한국가가 석유 탐사를 시작합니다. 바다 건너 중동에서는 어마어마한 원유 포바 올리는데 우리 땅에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죠. 그런데 당시 석유를 탐사하라고 내보낸 탐사팀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땅 밑에는 석유가 아니라 지하에 어마어마한 물길이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 물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사막 사하라 아래 1만 년 전부터 축적된 대량의 지하수였죠.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프리카 사막 아래 거대한 물길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양 또한 어마어마했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이 사하라 지하에 고인 물은 약 35도 톤으로 나일강이 200년 동안 흘려보내는 양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6년 뒤 1969년 쿠데타로 이 나라를 장악한 남자는 녹색혁명을 꿈꿨습니다. 바로 북아프리카 리비아를 지독한 독재의 늪에 빠뜨린 무아마르 카다피입니다. 육군 장교였던 카다피는 쿠데타로 왕정을 폐지시키고 아람 사회주의 국가를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축출될 때까지 무려 42년간 리비아를 통치했죠. 그러나 독재의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카다피가 선택한 것은 지하강 카드였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의 평화를 가져올 녹색혁명을 내세웠는데 이 녹색혁명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1만 년 전부터 사막 아래 고인 지하수를 끌어올려 해안도시 트리폴리와 벵가지 등 도시의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해 저주받은 사막에 녹색 물결을 일으키겠다는 것이죠. 사막에서 농사를 짓고 농작물을 자급자족해 배고픈 국민들을 배불리겠다는 원대한 꿈을 품고는 그는 정부 내에 대수로 사업부를 신설하고 특별법까지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리비아 내에서도 당장 국민들 먹을거리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며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으나 카다피는 대수로는 농토를 늘려 식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강하게 밀어붙였는데요. 이제 시선을 지구 반바퀴를 돌아 한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물촉의 나이에 불과하던 한 기업가는 카다피가 리비아의 대규모 공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좀처럼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을 따낸다면 이제껏 삼성과 현대에 밀려 큰 소리 한번 내지 못했던 우리가 주류로 올라설 수 있다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이미 그는 2년 전부터 들려오면 리비아 정보를 입수해 전담팀까지 꾸려 철저하게 입찰 준비를 마쳤는데요. 그리고 1982년 5월 전 세계 31개 건설사가 참여한 이 전쟁에서 당당히 승리해 수주를 따냈습니다. 바로 동아그룹의 최원석입니다. 그런데 당시 동아건설을 이끌던 최원석 회장은 잊지 못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쿠데타 후 집권 13년 차에 접어든 카다피는 이 대수로 사업에 정치 생명을 걸었습니다. 카다피 역시도 세계 8대 물가사에 지켜올리면서도 사업에 대한 성공을 확신하지 못할 만큼 거대한 사업이었으니까요. 사하라 사막 저 깊은 곳에 매장된 지하수를 끌어올려 지중해 연안까지 끌어가야 하는데 아무리 바보라도 이 공사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 조급함 때문이었을까요? 27번의 저격을 받고 실제 15개월 수양딸을 잃기도 했던 카다피는 최원석 회장을 만나기 위해 사막으로 직접 백마를 타고 달려왔다고 하죠. 어쨌든 리비아 공사는 단일 토목공사로는 인류사에 기록될 만큼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했는데 총 5단계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공사의 핵심은 1단계 동부축과 2단계 서부축이었습니다. 1단계 동부축은 하루 200만 톤의 지하수 1.874km8의 송수관을 통해 벵가지 등에 공급하는 죽음의 공사로 물렸는데 84년에 삽을 떠 91년에 완공했습니다. 리비아의 경우 아프리카에 위치한 관계로 국토의 90%가 사막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송수관을 만드는 공장이 사리르라 물리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건설 환경 역시 최악이었는데요. 리비아에서 확보 가능한 자재는 고착골재와 시멘트, 물뿐이었고 나머지 자재는 전부 아프리카 밖에서 조달받아야 했죠. 여기에 더해 사막의 모래바람은 순식간에 사막 지형을 변형시켜 자동차 유리창도 1년 더 지나기 전에 마모시킬 정도의 강력함을 가졌습니다. 또한 1900km에 깔아야 할 원형 콘크리트 송수관은 한 개당 80톤의 무게를 자랑했는데 이런 크기의 송수관이 무려 24만 1000개가 소요됐죠. 1단계에 도입된 연인원만 1100만 명에 550만 대의 중장비를 도입시켰는데요. 구글에 리비아 대수로 공사라는 검색어를 넣으면 볼 수 있는 사진이 한 장 있는데 80톤짜리 송수관을 옮기는 모습입니다. 제작된 송수관은 50대의 차량으로 구성된 운반팀이 담당했는데 500m씩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동하면 그 행렬의 길이가
무려 30km에 달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는 송수관 매설 작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송수관을 땅에 묻은 후에는 물 한 방울도 흘러나가지 않도록 엄격한 품질 검사 과정을 거쳤는데 8km마다 24시간 동안 실제 압력의 120%로 수압 시험을 실시하고 이 시험에 통과해야만 되메우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최원석 회장이 1단계 공사로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 카다피는 2단계 서부축을 공표하며 또다시 국제 입찰 경쟁을 시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아건설이 이를 수주하기는 했으나 그 과정이 상당히 드라마틱했는데요. 카다피는 최우선적으로 반대 세력이 많은 벵가지 지역에 우선 물을 공급한 후 2단계로 트리올리로 물기를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1730km로 1단계보다는 짧은 구간이었는데요. 1단계에서 동아건설은 36억 달러로 수주했지만 카다피는 돈을 절약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건설사를 상대로 경쟁을 붙여 가격을 낮추려고 시도했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을 눈앞에서 놓칠 기업은 없습니다. 2단계 수주전은 85년 6월 25일 리비아 정부가 전 세계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사전 자격심사 초청장을 발송하며 궤도에 올랐습니다. 당시 한진, 사만, 한양, 삼성, 대림, 현대, 대우 등의 한국 기업들을 포함 전 세계 모든 대륙에서 21개국 72개 업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전 심사를 거쳐 최종 입찰 자격이 부여된 기업은 동아, 대우, 현대 등 한국 기업과 프랑스, 영국, 인도에서 각 1개 기업, 프랑스와 소련의 컨소시엄 1개 등 7개로 압축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카다피는 의도적으로 가격을 다운시키려 수작을 부렸습니다. 협상 후에 서기 위해 일부러 업체 선정을 3년이나 늦추기도 했죠. 이제 최종적으로 3개 업체가 남았습니다. 프랑스의 두메즈, 인도의 컨티넨탈 그리고 동아건설인데요. 80년대에 수십억 달러는 큰 돈입니다. 이에 프랑스도 인도도 정부 차원의 로비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프랑스의 경우 서유럽으로부터 정치적으로 고립된 리비아를 위해 국제정치계에서 주류로 올라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약속했고 인도의 경우 핵무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리비아에 핵기술을 전해주겠다는 것이죠. 당시 리비아는 1988년 페남 항공기 사건의 배후로 지목받고 있었는데 미국이 사건의 배후라면서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카다피는 미국이 언제든 침공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핵개발 카드를 만지작거렸지만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인도가 핵개발 이전을 무기로 들고 2단계 사업 수주를 기대한 겁니다. 카다피는 1단계 공사를 안정적으로 진행 중인 동아건설이 쪽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계속해서 최종 가격을 제시하라고 압박했고 인도가 제시한 27억 달러보다 낮게 수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결국 수주를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생깁니다. 카다피가 나서서 무조건 동아건설에게 발주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사건은 이렇습니다. 89년 8월 초 동아건설은 1단계 공사가 거의 완성될 즈음 아즈다비아 지역에서 예비 통수식을 거행했습니다. 리비아 혁명 20주년을 기념한 정식 통수식에 앞서 진짜로 뭘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사전 행사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뿐 아니라 리비아 정부 핵심 관계자들까지 숨죽이며 지켜보는 순간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려 1만 년 전부터 사하라 사막 지하에 차곡차곡 고인 물이 400km를 달려와 사막 한복판에 폭포를 쏟아냈습니다. 사막에 사는 이들에게 물은 신입니다. 1년 내에 비 한 번 구경하기도 힘든 그들은 송수관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보며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고 너도 나도 물에 뛰어들어 물을 흠뻑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모든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대수로공사 관리청의 시알라 수석위원은 즉시 카다피에게 달려가 동아건설이 무조건 2단계를 맡아야 한다며 강력하게 추천했죠. 이 소식을 전한 그는 카다피에게 협상 가격으로 36억 달러를 제시하면서 이 가격보다 낮게 수주할 수 없다고 전했는데 카다피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이제까지 경쟁 입찰은 전부 무효로 하고 수의 계약으로 변경해 동아건설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금액 역시 36억 달러보다 50% 오른 53억 달러로 높여주었죠. 이 당시 카다피는 최원석 회장에게 5단계까지 전부 동아건설이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밝혔으나 국내 상황으로 2003년 파산하고 동아건설이 대한통운에 인수되면서 흐지부지 되고 말았는데요. 결국 3, 4단계 공사는 대한통운 자회사 안크가 수주해 2006년 최종 준공증명서를 받으며 인류 역사 그리고 2008년 기네스북은 이 리비아 대수로 공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관계수로로 인증하면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현재 리비아의 대수로는 2007년 마지막 통수식과 2019년 5월경 서부 지역으로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 통제소를 무장단체가 점거했다는 소식 이후로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아프리카의 녹색혁명이 이루어졌다면 현재 아프리카는 어땠을까요?
지난 2월 초 한국의 해외 건설 부적 수주액이 1080조 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965년 현대건설이 태국 고속도로를 건설한 것을 시작으로 무려 6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뤄낸 작품입니다. 앞으로 영상에서는 한국의 해외에 건설하며 남긴 족적을 종종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KF-21 보라매가 이살 레이더를 탑재한 이후 본격적으로 시험 비행을 시작하면서 폴란드 정부의 관심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KF-21의 75차 비행 시험 소식이 들려온과 동시에 폴란드 현지 내에서 KF-21의 공동 개발 파트너가 되기 위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드디어 인도네시아 대신 폴란드로 바꿀 수 있을 만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폴란드 현지 방산 전문 매체인 디펜스24는 폴란드 정부가 한국항공우주산업 타이와 KF-21 전투기 공동개발 계약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폴란드의 31개 방산업체를 산하에 두고 있는 PGZ 회장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 방산업체 수장인 PGZ 회장은 KF-21PL의 폴란드 버전에 대한 열망을 표명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그는 폴란드가 KF-21의 일부 구성품을 생산하거나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한국 측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폴센뉴스와 인터뷰에서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면 기쁠 것이며 한국 측이 새로운 세대 전투기 연구 개발 사업에 폴란드가 일정 부분 책임을 맡도록 한다면 영광일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KF-21 전투기 공동 개발 참여에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폴란드 정부는 KF-21 공동 개발에 국방 예산이 아닌 별도의 군사자금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금액을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인도네시아를 밀어낼 정도의 금액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공동개발 파트너인 인도네시아를 쫓아내고 폴란드가 합류할 가능성이 현실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부 계획에 폴란드 정치권 또한 잠재적인 계약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폴란드에서 KF-21PL을 개발하게 되면 생산시설이 폴란드에 세워져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KF-21 전투기는 이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여러 국가에서 관심을 받고 있으며 폴란드와의 잠재적인 파트너십은 유럽의 새로운 시장에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의 공군 현대화를 위해 KF-21 전투기에 대한 관심은 다른 EU 회원국의 전투기를 홍보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폴란드의 유럽연합 회원국 지위를 활용해 KF-21 전투기를 주변 유럽 국가에 홍보 및 판매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폴란드는 동유럽의 관문으로서 전략적 위치에 있으며 나토에 가입되어 있어 첨단 방위 기술 개발을 위해 함께한다면 매력적인 파트너입니다. 이 공동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폴란드는 잠재적으로 유럽 항공 우주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 잡을 수 있는데요. 한국이 개발한 KF-21이 5세대 전투기가 가능한 첨단 항전 장비와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앞서 F-35 전투기 도입에 관심을 표명했지만 높은 비용과 기술 이전 한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와 KF-21 전투기의 공동 개발은 폴란드의 방위 수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 방위 산업을 활성화하는 대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KF-21 전투기 공동 개발을 위한 폴란드와 카이의 잠재적인 파트너십은 양 당사자에게 흥미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잠재적인 파트너십은 폴란드 공군에 첨단 무기를 제공하는 동시에 폴란드의 국내 방위 산업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써 폴란드는 유럽 항공우주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카이는 유럽으로 시장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잠재적으로 첨단 방위 기술 개발에서 더 많은 국제 협력을 위한 길을 열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폴란드 현재 매체에 따르면 폴란드 방산업체 PGZ 회장의 방안을 위해 관계자와 조종사를 소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회사의 국제 파트너십을 확장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방문은 잠재적으로 그 목표를 향한 한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회사 고위 관계자와 기술 전문 지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험이 풍부한 조종사를 동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FAU10 교육을 위해 폴란드 조종사들이 한국에 있는 상황이라 더욱더 긴밀한 협력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지난달 현지 인터뷰에서 폴란드 국기가 달린 KF-21 전투기를 날리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는데요. 그의 공동 개발 의지와 정부의 군사자금 프로그램 때문에 방한 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PGZ 회장은 방한단을 이끌고 KF-21 전투기의 시험 비행 참관까지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4차 산업기술로 손꼽히는 KF-21 조종성 평가 시뮬레이터인 HQS에 탑승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회장은 폴란드의 KF-22 생산시설을 현지에 설립하여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폴란드 내에 생산시설을 설립하면 국가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폴란드와
한국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협력과 상호이익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편 KF-21 사업 개발 분담금을 일부만 지불해 골칫거리인 인도네시아가 새 항공기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F-21 분담금 납부에는 돈이 없다고 일관성 있게 말하는 인도네시아는 신형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를 구매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외국 대출 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2대의 신형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를 구매하는 계획에 승인했다고 합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공군은 현재 공중 조기 경보기가 없으며 도입하는 이유로는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승인한 대출 프로그램은 8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원이며 이는 2대의 조기 경보기 값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KF-21 전투기 사업 분담금은 이미 잊어버렸나 봅니다. 인도네시아 공군은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 도입을 오랫동안 원하고 있었으며 이번에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 비교평가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에어버스 C954와 사브 2005SL의 시스템을 후보로 두고 비교평가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정에는 인도네시아 공군이 현재 공중조기 경보기가 없어서 해적, 밀수업자 및 테러리스트 위협에 취약하다고 판단했으며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 도입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국방력 강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현대적인 공중해상 감시 무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가 생기면 적의 공중위협을 조기에 탐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비로서 인도네시아 공군의 전력 증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행보는 폴란드와의 협력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폴란드와의 협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성사된다면 KF-21 전투기 개발과 글로벌 시장성 측면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으며 국방력 강화와 경제 성장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국 모두에 상당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